그러면 지금부터 의사과학자 왜 얼마나 필요한가를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주제 발표 후에 패널 토론을 이어가고요. 사전에 받은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발표로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 이사장이신 신찬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께서 의사과학자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신찬수 이사장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내과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후 서울대 의대 기획조정실장, 교무부 학장 그리고 학장 등을 지내셨습니다. 올 2월까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 이사장님의 발표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의대 신찬수 교수입니다. 제가 이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해서 최근 몇 차례 주제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큰 모임에 초대받은 것은 처음이고요. 와 보니까 정말 더 중요한 자리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의료계에는 방금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한 필수 의료, 또 의사 증원 문제, 또 지역 의료의 문제, 또 오늘 말씀드린 의사과학자 문제도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전 질문지를 받았는데요. 그 정말 굉장히 많은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질문들이 있어서 역시 기자협회는 좀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거기 질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걸 다를 제가 말씀드리진 못할 것 같고요. 오늘 예정해 드렸던 그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 2월 달에 YTN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의료를 자랑하지만 의사과학자는 왜 없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과학자가 뭐냐는 일단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정의는 의사이면서 과학자로서 충분한 훈련을 받은 연구자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즉 의사 자격증이 있지만 면허증이 있지만 연구를 할 수 있는 의사죠. 영어로는 이제 Physician Scientist라고 하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MD, PhD, MD 자격증과 PhD 학위를 받은 사람을 이렇게 일컬어서 굉장히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계속 저한테 정확한 정의를 내려달라. 그래야 이분들을 타겟팅해서 지원을 해줄 텐데 현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원해 줘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좀 정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굉장히 모호합니다. 의사 자격증이면서 PhD, 의학 박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전국 의과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 다 MD, PhD시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일반적인 정의는 진료 액티비티를 한 20 내지 30% 하고 나머지 한 7, 80%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건 기존의 이제 의사과학자들이고 앞으로 새로 나올 앞으로 복지부가 지원해야 될 타겟은 하나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나는 전일제 박사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조건을 좀 걸었습니다. 즉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야간대학원을 다녔거든요. 전공의 과정을 하면서 밤에 수업 듣고 시험도 보고 실험도 하고 이렇게 박사를 받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엄밀한 의사과학자를 할 수가 없다. 풀타임으로 2년, 3년, 5년을 투자해서 학위를 따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한 사람들을 우리가 의사과학자로 정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37%가 의사과학자고 글로벌 제약회사 CTO의 70%가 의사과학자다. 이건 늘 나오는 얘기고요. 왜 필요하냐? 그것은 바이오 헬스 시장 전망이 이렇게 앞으로 어마어마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무슨 자동차 이런 걸 다 합한 것보다도 더 큰 시장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 중요성은 미국에서의 역사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의사들이 연구하려는 그 의지가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닌데 월남전 당시에 그 의사들조차 전부 군의관으로 드래프트 됐는데 만약에 NIH 국립보건원에서 연구 과정에 들어가면 월남전을 안 가도 된다.
그랬더니 매년 150여 명의 의사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고요. 그분들이 전력을 다해서 연구를 한 결과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9명의 노벨 생리학상이 나왔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연구에 전념하면 이렇게 많은 일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도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미국의 경우에 4만 5천 명의 의사 졸업생 중에 1,700명의 의사과학자가 되는데 한국은 3,000명 중에 30명만 의사과학자를 지원한다. 현재 70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미국의 반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통계 자체의 신뢰성이 조금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럼 과연 몇 명이 필요하냐는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뭐 숫자가 많다고 해서 좋은 업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일당 100에 아주 깊이 있고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자가 있으면 뭐 되는 것이지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어떤 크리티컬 매스는 필요한 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그냥 학위 기준으로 MD와 PhD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많이 계시고요. 전국의 임상의학 교실에 있는 12,000명 분들은 두 가지 학위는 다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사과학자라고는 얘기 안 하고 기초의학 교실에서 연구에 전념하시는 분들 또 연구소, 제약회사, 바이오벤처에 있는 계신 분들을 의사과학자로 칭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한 1,5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사과학자 되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초의학자가 되는 방법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을 안 받고 바로 기초의학 교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양리학 이런 교실에 조교 신분으로서 전일제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이후 박사 취득 후에 대학이나 연구소에 취직해서 계속 기초 연구를 하는 분들, 이분들은 의사 면허증은 있지만 실제로 환자 진료를 해본 적은 없는 분들이죠. 이런 의사과학자가 있겠고, 또 졸업 후에 인턴 레지던트를 다 마치고 전문의를 딴 이후에 진료도 하면서 또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임상 의사과학자도 있겠습니다. 그 윗그룹은 저희 때만 해도 서울의대에서 150명 졸업하면 한 10명 가까이가 기초의학을 전공했는데 현재는 전국에 10명 이하입니다. 전국에 10명 이하. 그 밑에 그러니까 임상 트레이닝을 받고 나중에 연구에 전념하는 분들은 이제 뒤늦게 전일제 대학원, 기초의학 교실이나 의과학과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고, 저희 세대 같은 게 뭐 라떼는이라는 게 굉장히 하면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 당시는 해외 연수를 가서 한 2년 정도 깊이 있는 연구를 배워와서 또 의사과학자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 이런 분들을 다 합하면 한 두 자릿수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과학자를 뭐 어디 나와 사전적 정의가 아니고 이런 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전통적인 의사과학자는 연구만 하는 의사과학자입니다. 기초의학 교실에서 해부학, 생리학, 조직학, 면역학 이런 걸 평생 훅 담궈서 연구만 하시는 분들이고요. 임상의사과학자는 환자도 보는 의사과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인 의사과학자는 게 중요하지만 최근에 코로나 시기 또 이런 새로운 감염병 위기 또 언맷 니즈 등이 이제 임상 현장에서 나타나면서 이런 임상의사과학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이분으로 환자를 보면서 의료 현장에서 우리 미충족 수요가 뭔지를 발견하고 그거를 자기가 갖고 있는 연구 능력을 통해서 풀어보려는 연구를 하고 거기서 진단이나 치료 기법이 개발되면 그걸 환자한테 다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기 때문이죠. 이건 카이스트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의학전문대학원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자료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매년 20명밖에 의사과학자 양성이 되고 않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이 20명이라서 그런 겁니다. 카이스트 이외에서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를 전제로 했을 때 향후 2057년까지 이런 정도 필요한데 실제 나오는 숫자가 이거기 때문에 이만큼의 의사과학자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해외에서는 미국은 1956년부터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이라는 데서 선구적으로 이런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했고요.
NIH에서 MSTP라는 현재도 이제 굉장히 확립된 프로그램이죠. 그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64년, 캐나다, 영국 80년대, 스위스, 호주 9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의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미국식 MD, PhD가 잠시 도입된 적이 있습니다. 뭐 미국, 영국, 일본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실제 영국에서는 연간 30명, 이제 향후 100명까지 확대 예정이라는데 영국에서는 이 길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길이 열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하고 있는 NIH 프로그램인데 이 학부 때부터 이제 에스타블리시 될 때까지 굉장히 촘촘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주기적으로 의사과학자 양성을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굉장히 빈약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그 지원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부족한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국립보건원이 연간 R&D 예산이 450억 달러인데 NSF, 우리의 과학재단이죠. 연구재단이 88억 달러로 우리나라는 보시면 과기정통부가 18.8조 원대 보건복지부 1.3조 원. 이 역전이 극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즉 미국은 NSF의 총 연구 지원보다도 국립보건원을 통한 바이오메디칼 연구 지원이 훨씬 7배 정도 더 많다는 것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빈약한 지원을 해왔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여기 장관님 계시다 가셨지만 과기부에는 과학기술 혁신본부라는 차관급 직책이 있고 여기서 우리나라 전체 R&D를 총괄합니다. 과기부뿐 아니고 복지부, 산자부, 중기청, 농림축산부까지 모든 R&D를 여기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과기부 이외의 다른 R&D가 커나갈 싹을 키우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동안에 한국에서 했던 건 좀 뭐냐? 뭐 잠시 이뤘었지만 전부 분절화되어 있고 일몰형 시스템이고 최근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이 한 3년 정도 됐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이 정도 규모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이제 아주 발걸음을 띈 상태로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앞으로 잘할 수 있겠는가? 연구중심 의대를 선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중심 의대 그러면 카이스트나 포스텍에서 연구중심 의대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제가 드리는 연구중심 의대는 기존 의과대학 40개 중에 연구 역량을 가진 대학을 선정을 해서 집중 지원을 해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보건복지부의 프로그램이 학부생 지원부터 전공의, 전일제, 디딤돌, 심화 다 있긴 있습니다. 가지수는 있고. 근데 어떤 거는 개인을 지원하고 어떤 거는 기관을 지원하고 이렇게 분절화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통으로 묶어서 이건 저의 그냥 제안입니다. 인류형. 그러면은 전국에 인류형을 한 3개 내지 5개 대학을 선정해서 이런 거를 전주기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중에 일부 대학은 2유형, 3유형 이렇게 이런 연구 중심 의대를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건 대학 입장에서도 이걸 받으려면 그동안 해왔던 거와는 다른 혁신이 필요하다. 그건 뭐냐면 의과대학의 대학원은 일반 대학원, 즉 본부에는 일반 대학원 소속인데 의학과에 있던 이런 전공은 학부 교육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창의적인 심도 있는 연구를 하기가 굉장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의과학과라는 이런 학과를 만들어서 정말 첨단 의학 연구를 하고 있는 대학이 하나씩 둘씩 지금 많이 생기고 있으니 이런 연구중심 의대에서는 이런 의과학과의 교수 학생 정원 확보하고 연구 인프라를 지원해서 선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존 의과대학을 활용하는 장점은 이게 다 종합대학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공대 또는 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보건대학원들과 융합 연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 드리는 거는 개인 능력과 역량, 동기가 부여됐지만 이런 기관이 여기에 선정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개인 지원 사업도 일부 병행해 주기를 기대하고요. 세 번째는 과기 특성화 대학이 우리나라에 5개가 있는데 그 5개 대학과 기존의 의과대학의 컨소시엄 형태를 지원해 주면 공동 커리큘럼, 공동 학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HST 프로그램이죠. MIT하고 하버드 메디컬 스쿨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대통령께서도 보스턴에 다녀오시면서 아마 이것을 보고 오셨다고 제가 들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울산의대하고 유니스트가 최근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로 손을 잡았던 기사가 불과 며칠 전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남은 문제 중에 하나는 역시 병역 문제가 남습니다. 이런 긴 시간의 임상 수련 대학원 과정을 거치고도 또 남학생 같은 경우는 3년 동안에 군 복무를 해야 되는데, 군의관은 다 아시다시피 39개월이고 일반 사병들은 18개월이니까 이런 격차로 인해서 아마 발을 담그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 일단 제 뒤에 이제 김한상 교수께서 발표하시겠지만 이렇게 독립적인 의사과학자로 성장을 한 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연구비 수주가 어려움이 있어서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고 미국의 데이터인데요. 미국에서도 100명이 여기서 스타트했으면 단계를 거쳐가면서 계속 누수가 돼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이게 낙오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그만두면 나가서 개업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퇴로가 있는 분들을 여기다 잡아놓으려면 엄청난 당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육성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지 정책이다. 리텐션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되겠고, 그러려면 그런 젊은 분들이 뭐 연구 석좌 교수든 신진 연구 교수 어떤 트랙 또는 어떤 포지션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젊은 학생들, 포닥들이 앞으로 나의 길을 정할 때 롤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 뭐 젊을 때 열심히 연구하더니 나중에 뭐 다 포기하고 그냥 개업의 길로 갔다, 다 이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젊은 연구자들을 위한 리텐션 프로그램이 중요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한 부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다부처 또는 범부처 지원 체계가 필요하고, 교육부, 복지부, 과기정통부, 또 병역 문제까지 이렇게 있는 국방부까지 이런 태스크포스가 마련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 제가 받은 것 중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카이스트와 포스닥의 의대 신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추가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조선일보에 난 기사인데,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상위권 학생들이 전부 의대 가는데 우리나라는 노벨상도 못하고 백신도 하나 못 만들고, 그러니까 기존의 의대는 치료 의사를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의사과학자는 이제부터 새 판을 짜야 되겠다. 그래서 카이스트와 포스텍이 하려고 그러는데 의료계는 좀 발목 좀 잡지 마라, 뭐 이런 주필님의 칼럼이 나와서 굉장히 의료계에서는 좀 자괴감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카이스트와 포스텍에서 구상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학부 졸업생을 4년 받은 다음에 8년 프로그램을 통해서 MD와 PhD를 같이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 뭐 임상수료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프로그램이죠. 의료계에서 반대 안 하고 발목 안 잡습니다.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제가 바로 일주일 후에 반박하는 기고를 조선일보에 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새 판을 짜도 좋은데 기존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잠재력을 꾸준히 키워온 우리 40개 의과대학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그러니까 기존 의과대학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이번 세션 그 저장을 맡은 SBS 조동차인데요. 왜 이제 신찬수 교수님을 첫 번째 연재로 했냐면, 지금 의사과학자 양성과 관련된 학계 내 대한의학회 그리고 정부 그리고 국회에서 이 PT를 하시는 분이 신찬수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연자는 지금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에서 혈종내과 전문의를 따고 의사과학자를 하고 있는 실제 분입니다. 그런 사례라서 그 발제를 부탁드렸고요. 김한성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종양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한상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같은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주로 진료방이나 이제 실험실에 있다 보니 이런 이제 언론 선생님들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기회가 적은데, 오늘을 통해서 의사과학자에 대한 이 현실 이런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신찬수 이사장님께서 워낙 잘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의사과학자의 한 예로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이사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의사과학자 정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미국에서 I'm physician scientist 하면은 보통은 진료, 적어도 레지던시를 해서 내가 진료 경험이 있다, 현재 환자를 보지 않더라도 진료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통 뜻해서, 제가 오늘은 제 발표에서는 의사과학자를 이제 환자 진료에 어떤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한정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02학번입니다. 그래서 2008년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 5년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13년이 됐을 때 저희 이제 피지션 사이언티스트 과정이 또 5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년을 추가로 교육을 받고 제가 2018년에 이제 임상 강사로 펠로우 과정으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딱 이제 5년이 지금 지났는데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적응을 해서 이제 발령도 받고 이제 감사하게 이제 연구실도 꾸리고 뭐 여러 연구비 열심히 이제 하고 조금 이제 새로운 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의사과학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도 전체 의대 교수님들 한 5% 미만입니다. 그래서 의사과학자도 굉장히 이제 안어하다, 굉장히 명예롭다고 보통 이야기하고, 저도 저희 학교에서 이런 기회를 하러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진료, 저희가 지금 아직은 이제 초창기입니다. 저 같은 이제 친구들이 나와서 이제 부교수 발령을 제가 막 처음 받았고요. 그러니까 아직 정교수 선생님들 되려면 좀 더 시간 필요할 것 같고, 이제 기존에 활동하시던 교수님도 워낙 연구 잘하시는 교수님들 많았기 때문에 의사과학자의 어떤 이런 좀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의사과학자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하고 나서 말씀드리면 임상 연속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임상 트레이닝 5년 받고 다시 임상 강사로 활동하면 이제 것보다 이렇게 연구실에서 5년 더 공부하면 아무래도 5년 공부한 사람보다는 10년 공부한 사람이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상과의 연속성이 있고, 또 그 과정 통해서 만나는 많은 선생님들,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연구 인프라를 경험하고, 이거는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 진료를 볼 때 5년간 이렇게 하면 환자분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걸 알듯이 연구실에서도 한 5년 동안은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선후배님도 같이 가는 이제 동년배이기 때문에 이런 소중한 네트워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연구 네트워크, 또 삶에 대해서도 30 초반이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과정을 하기 전에 굉장히 사실 제 연구 역량이랑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됐는데, 이 과정 5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연구를 접하고 융합 연구를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경험을 하면서 이게 임팩트 팩터라고, 그 숫자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평가받는 저희 연구의 어떤 하나의 어떤 정량적인 평가로 이제 받는 건데, 그게 이제 제가 하기 전과 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저희가 이게 이제 연구 제가 출판하는 횟수하고 인용수, 그러니까 저희가 발표하는 연구가 얼마나 학계 요즘 기자님들 이제 기사가 얼마나 이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평가를 받는 건데, 제가 이 5년 동안 피전 사이언티스트 과정이 없었다면 아마 저게 더 발전하기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임상 돌아오고 또 5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좀 도전을 받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더 성장이 좀 필요하고, 특히나 어떤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건 또 다른 문제라서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사과학자, 제가 후배님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의사과학자 양성과정 하면 의대 교수 도움 되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5년 임상 트레이닝만 받는 게 아니라 5년 연구하는 것도 같이 배우기 때문에 이게 10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게 교수 되는데 도움이 되고, 다만 이제 제가 후배님들하고 또 트레이닝 받으니까 조금 늦게 시작하는 부분은 있지만 분명히 그런 걸 다 보상받을 수 있을 만큼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이제 5년 해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피지션 사이언티스트라고 해서 우리 김 교수 연구해야 되니까 진료는 보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상 진료도 일주일에 이제 다른 임상 교수님만큼 다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피지션 사이언티스트가 현재 실제로 교수들이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약간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료는 똑같이 보고 거기에 연구비도 받고 실험실도 만들고 얼마나 좋아요. 사실 그리고 막 논문도 쓰고, 그러니까 이거 약간 자가발전기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임상과에서는 피지션 사이언티스트 매우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제 제가 돌이켜 보면, 제가 임상 진료 똑같이 보고 제가 일주일에 200명씩 보면은 1년에 한 10,000분 정도 외래 비짓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에 넣지 않았지만 뭐 진료 수익으로는 그러면 1년에 저와 저의 임상팀이 1년에 한 100억 정도 매출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연구만 시키기에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 경제 논리로 하면은. 그러니까 의사과학자를 바라보는 측면을 조금 이런 거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학회 활동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거를 고려하면은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제가 저 스스로도 제가 타임 매니지먼트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미국처럼 뭐 진료 20% 보고 이 연구 80% 가능한 피지션 사이언티스트가 아마 국내에 얼마나 있을까 조금 고민이 좀 있고, 현재는 대부분은 그냥 임상의로 거의 임상의로 복귀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은 그런 기초의학에 대한 꿈이 남아 있어서 어떻게든 부여잡고 현재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리서치 인디펜던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연구가 뭔지.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제 임상의로 복귀하다 보면 이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 연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여전히 집중은 의사과학자의 숫자를 늘리는 데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양성된 의사과학자가 얼마나 잘 정착해서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물론 이제 체육계나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초창기가 커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연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완숙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15년 이상 그 길을 꾸준히 갔을 때 드디어 이제 빛을 볼 수 있는데, 그때까지 살아남지 못하면 이제 이게 어려워서 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어떻게 하면 지금 벌써 5년이 됐는데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지, 정말 제가 독립된 연구 책임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또 제가 피지션 사이언티스트 하면서 그 여러 교수님들, 특히나 또 이런 자리에서 제가 발표를 하고 나면 여러 이제 벽에 부딪히는, 가끔 페이스북 보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임상이시면서 연구 잘하시던 교수님은 아니 내가 피지션 사이언티스트인데 넌 뭐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임상이 하시면서 연구 잘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이 나왔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다른 종류, 마치 제가 어떤 비유를 드리냐면 육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 공군이 있는데 해병대가 창설했습니다. 그러면 해병대가 나오면 아니 해병대는 육군이야? 뭐 해군이야? 뭐야? 막 이렇게 좀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과학 연구하시는 자연대, 공대, 이공대 이제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또 저 같은 사람이 나온 거를 반기실 수도 있지만, 아니 원래 나 잘하고 있었는데 너 같은 데 나와가지고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 않아? 약간 그런 것도 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학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서로 저희가 시너지가 나는 거지만, 약간 이제 의사과학자의 정에 있어서 이제 약간 이제 조금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들이 사실을 다 맞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개념의 어떤 요즘 뭐 예를 들면 레이어가 새로 추가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의사과학자로서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고 기존 교수님들과 조화롭게 연구하는지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의를 자세히 좀 읽어봤는데 뉴라는 얘기가 사실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지식 창출에 기여하거나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거나, 그러니까 피전 사이언티스트로 교육을 받았으면 그래도 임상도 알고 기초도 5년 했으면 뭔가 기존에는 하지 못하는 거를 사실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저도 조금 반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두세 명이 나눠서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저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사과학자는 도전적인 연구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해야 되는구나, 이걸 저도 느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또 저희가 이런 게 나오고 나서 꼭 이제 4+4 제도처럼 저희가 잘 못하면 이게 없어질 수 있겠구나, 항상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조금 아마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항상 좀 생각하고 있고요. 항상 감사를 드리고 이제 좀 현재 자리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앤서니 파우치 교수님, 지금 이제 코넬대 계시는데 이분도 코로나 때 굉장히 대활약하셨는데 이분도 이런 의사과학자 출신이었다는 거를 저도 최근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의사과학자를 제가 좀 고민하는 거는 기존의 기초의학자 선생님들이 주도하는 기초의학, 그다음에 임상 연구를 통해서 어떤 신약이 이제 실제 치료법에 적용된 임상 연구하시는 임상의학자분들과 자연대, 공대 좀 더 자연 현상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이런 선생님들 사이에서 피전 사이언티스트 충분히 녹아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있으면 의사과학자는 자신의 포션에 따라서 이 색깔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과학자는 저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뭔가 아예 환자를 안 보는 사람도 필요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 아니면 아예 제약회사를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의사과학자가 이 사이에서 이 갭을 채우는 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관계로 생각하고 있고요. 국가 지원 체계에서 지금 의사과학자 양성된 지 이제 막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양성의 숫자가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나온 사람이 잘 끝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서, 또 여기 많은 선생님들 계시지만 저희가 좀 나중에 잘 그런 앤서니 파우치 교수님처럼 그렇게 끝까지 사회적으로 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좀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항상 어떻게든 국가 과학 발전과 의학 발전, 그리고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요약을 해드리면요, 의사과학자가 사실은 굉장히,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굉장히 이게 소중한 경험이었고, 이게 이제 저를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주는데 분명히 장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이제 이거 해라 이런 거 얘기 들으면은 선생님 너무 좋은데, 환자도 보고 연구도 하고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현실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멋지고 쿨해도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분명히 이게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좀 할 수 있게 좀 이런 도움을 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교원이 되고 나서 저도 조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절대적인 시간이라든지 또 지식의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연구실에서 아주 집중했었던 그런 5년의 시간이 또 지금 반감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래 교원이 되고 교수가 되고 나서 자신의 그 지식을 또 계속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은 이게 그러니까 과학이니까 도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고민이 좀 있고, 그냥 이 피전 의사과학자를 이게 연구도 할 수 있고 연구비도 따고 환자 진료도 막 배로 보고 그냥 이렇게 일거양득이니까 얘네들 이제 교수 돼야 돼, 이게 아니고 정말 새로운 연구를 사실 할 수 있게 이제 지원해야 되는데, 저도 생각해 보면 어느 날 제가 하는 연구의 대부분이 이제 기존 방식의 연구, 어떻게 보면 생존하기 위한 연구,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좀 저도 좀 부끄러움을 느끼고, 좀 더 정말 새로운 지식 창출에 좀 기여할 수 있게 좀 저도 다시 좀 마음을 다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부분이 현재 의사과학자 출신들이 교원이 됩니다. 교원이 되는데, 교원이 되고 나서는 다시 임상가의 길로 가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일회성 티켓, 교원 되는 티켓이 아니고 실제로 진짜 의사과학자의 길을 걸어 나가기 위해서 좀 여러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저희 교실 김동구 교수님께서 이게 바람은 내 마음대로 불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바람이 올 때 내가 창문을 열지 않으면 바람이 못 들어오니까 항상 준비된 자세를 갖고 열린 마음을 갖고 이런 좀 좋은 말씀을 주셔서 이게 저가 의사과학자를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닌가 항상 이게 뭐 햇볕이 들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는데 항상 그때 좀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너무나도 귀한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첫 번째 세션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은 조동찬 SBS 의학 전문 기자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고요. 네, 토론자로는 천천히 앉으시면 제가 소개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자로는 이근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 교실 교수님, 정구희 SBS 기자님, 네, 정통령 질병관리청 위기대응 총괄 과장님, 그리고 앞서 주제 발표해 주신 신찬수 이사장님과 김한상 교수님께서도 함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좌장이신 조동찬 기자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BS 조동찬입니다. 두 분의 발제자 얘기를 들었는데요. 일단 오늘의 주제가 사실은 의사과학자 왜 필요한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사실 이 제목 정하는 것도 뭐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 필요한가?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라기보다는 만약 필요하다면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가 오늘 토론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두 분 발제에서 우리 신찬수 교수님, 김한성 교수님 전부 다 앤소니 파우치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정은경 청장님도 그 같은 급이신데 왜 안 하셨어요? 네, 농담이니까 저희 이제 앤소니 파우치가 있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정은경 청장님이 계셨죠, 전 청장님. 가정의학과 전문이시면서 질병관리본부를 수장을 맡으셨고 코로나를 대응하셨고, 근데 그 밑에서 사실 세칸으로 정은경 청장님의 오른팔로 일하신 분이 이제 정통용 과장님인데 똑같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이고 지금 질병청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보는 의사과학자 어떤지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뭐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드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오늘 뭐 여러 저명하신 분들 말씀하시는 듣고 많이 배우러 왔고요. 다만 이제 저도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 사실 이제 뭐 의사 과학자, 뭐 의사 공무원, 의사 기자, 뭐 하여튼 기역자가 들어가는 이 직군들이 사실은 뭐 다 멸종 위기종 비슷하게 저희들끼리 그냥 뭐 자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이제 많은 뭐 인력 이탈 굉장히 심하고요. 또 이제 들어오는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뭐 우리가 이제 도대체 좀 향후에 이제 후세대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많은 좀 고민을 안겨주는 이런 직역들인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이제 두 분 교수님들 발표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제 많이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의사과학자가 뭔가 이렇게 좀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이제 과학기술 또는 이제 보건의료 R&D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성과가 뭔가 충분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뭐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뭔가 조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과학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정말 이렇게 세계적인 수준에서 전 세계를 리드하기 위해서 뭔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의사과학자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채워줄 수 있는 뭐에 대한 어떤 기대 같은 것들이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그 부분이 과연 어디서 채워질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느 정도는 그 이제 의사과학자 아까 이제 정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뭐 어떤 기초의학적인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이제 또 방법론을 잘 익히고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임상과 어떤 가교 역할들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어떤 임상에서 필요한 어떤 문제의식들 또 연구 주제들 같은 것들을 도출하고 또 이제 임상 연구가 더 이제 이런 기초 연구의 방법론을 잘 받아들여서 더 활성화되고 더 빠르게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어떤 과학자로서 역할들을 좀 기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이제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좀 이제 서로 이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인식들도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뭐 잠깐 슬라이드 뭐 발표 중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연구는 여러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 뭐 이제 임상 의사들 또는 의사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샘플 모으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의 어떤 임상 정보 모으고, 연구는 이제 기초 과학자가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분법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이제 그동안 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연 이제 이 문제를 논의할 때 그러니까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인식을 조금 공유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그 신찬수 교수님 포함해서 다 잘 말씀해 주신 내용인 것 같고요. 조금만 이제 뭐 똑같은 얘기지만 다른 이제 제가 느끼는 포인트에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의사 과학자 양성을 위해서는 한 가지는 이렇게 이분들이 정말 내가 의사 과학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고 나서 나의 어떤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뭐고, 이제 내가 어떤 이제 꿈꾸는 어떤 자기 실현의 형태는 무엇이고, 나의 어떤 사회 진출의 형태는 무엇인가라는 데 대한 좀 이제 이런 비전을 좀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굉장히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서 있으면 공공의료 같은 이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보건소장 또는 이제 시도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 국립정신병원의 원장님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의사 출신으로서 한 40대만 되면 이미 이제 보건소장을 하시고 40대 초반에 의료 원장을 하세요.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그 이상 이제 자기가 어떤 이제 공공 영역에서 커리어가 있는지, 공공에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두고 몇 년 이제 원장을 몇 년 하시고 보건소장을 몇 년 하시다가 더 이상 이제 어떤 커리어를 발전시킬 곳이 없으면 또 다시 이제 민간 병원으로 가시거나 이렇게 이제 뭔가 단절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최종적인 목표들에 대한 어떤 경로들이 좀 열려 있어야 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이제 롤 모델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먼저 이제 계신 선배들이 이제 좀 비전을 제시하고 또 제도적으로도 어떤 그런 길들을 좀 열어주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이탈을 방지할 것인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이탈이 벌어지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의사들은 할 일이 되게 나가서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다른 데서 이제 다른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금전적인 보상 이런 것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꼭 이것이 이제 금전적인 것만이 어떤 이제 절대적인 보상이고 가치 기준인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전에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의대를 다니고 예전 하던 시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학병원에서 남아서 이제 스텝이 되는, 그러니까 대학병원의 교수가 되는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개원하는 분들도 일찌감치 그런 분들 있었지만 이제 그 스텝이 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경로로 생각을 했고,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내가 어떤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이제 나의 어떤 환자를 진료하면서 보람을 얻고 이런 이제 가치들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여러 가지 그 근무 여건들이 나빠지고 내가 이제 다른 상대적인 어떤 비교를 했을 때 뭔가 사명감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이런 조건들이 계속 이제 된다면은 그것을 자꾸 이제 버티기 어려워지는 이제 여건에 처해지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조건들도 변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제 잘 모니터링하면서 좀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걸 또 그 문제를 꼭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해외에서 어떻게 이제 이런 1차 의료 의사들을 양성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보면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런 이제 보수에 관한 것들을 회피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정이 또는 이제 1차 의료 전문의, 1차 의료 의사와 이제 다른 이제 어떤 세부 전문의 간의 임금 차이가 평생에 어떤 벌어들인 임금 차이가 어느 정도 이상을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좀 관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것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어떤 사회적 의제화되고 이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한 어떤 이제 연구 영역에서만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아까 이제 또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연구를 하고 싶어도 이제 다른 이제 병원이
더 많은 사람들을 채용할 수 없어서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고 진료에만 이제 집중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결국은 계속해서 이탈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뭐 유수의 병원들 한 2,000병상 이상씩을 가지고 있는 뭐 서울대, 삼성 이런 이제 병원들이 다들 한 10,000명 내외의 이제 인력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뭐 메이오 클리닉 같은 경우 유사하게 한 2,000병상 뭐 다 합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총 이제 인력이 한 뭐 6만 명 정도 되고 의사들을 포함한 어떤 이제 뭐 그 이제 사이언티스트들만 해도 한 4,500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다 채용을 하고 일을 나눠서 하면서도 병원이 운영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이 있어야지 이제 이것이 연구가 어떤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어떤 연구 차원에서 어떤 문제를 좀 넘어서서 전체적인 이제 이런 그 생태계들을 잘 갖추고 이제 지원 환경들을 조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제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일을 하면서 코로나 대응을 쭉 해왔었는데요. 소위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 이런 젊은 친구들과도 많은 일을 해봤고 이제 뭐 그 친구들과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감염병 대응을 하면서 또는 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면서 뭐 새벽 4시, 5시까지 일을 해봤는데 이들이 그냥 단순히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그냥 시간 딱 끝나면 나는 집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일을 통해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이고 자기 실현의 욕구를 어떤 충족시킬 수 있다면은 그런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제 감당하고 같이 이제 거기에 할 수 있는 뭐 세대라는 것들을 저는 조금 많이 느꼈었고요. 그래서 그게 뭐 모든 직역에 다 해당되는 게 뭐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래서 그 아웃사이더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그 누구보다 빠르게 뭐 남들과는 다르게 그래서 이 의사 과학자들이 이 일을 하면서 뭐 이게 뭐 크게 어떤 이제 뭐 부나 이런 것들이 따르지는 않더라도 내가 이 일에 보람이 있고 남들과는 다른 일을 했고 이제 그것을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있구나 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한다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제 많이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비전문가라고 하더니 이 말씀이 그렇진 않네요. 특히 그 질병관리청 영역에서 그냥 일반 과학자, 그다음에 의사, 그다음에 의사과학자 영역이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현실에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의학 과학의 문제는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의사과학자가 과연 어느 것을 타겟팅해야 되느냐 이 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새로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발제자는 이근화 교수님인데 지금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미생물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지금 의예과장 맡고 계시죠? 네. 보직인 거죠? 네네네. 이분은 근데 그러니까, 네. MD가 아닙니다. PhD입니다. 우리 질문 주신 분도 있는데 그냥 과학자가 하면 안 되나요? 꼭 의사 과학자가만 왜 해야 되나요의 대표적인 인물이라서 오늘 모셨는데 이근화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뭐 방금 이제 조동찬 기자께서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자연대 출신이고 박사학위를 제가 이제 서울대의대 미생물학 교실에서 했습니다. 하고요. 지금 연구 같은 경우는 저는 미생물이다 보니까 감염에 관련된 그러니까 뭐 치료제라든지 백신 쪽 이제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정통영 과장님께서 그 3가지 정도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정통영 과장님께서 의사 과학자가 무엇을 해결할 거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연구에 대한 목표가 구체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게 뭐냐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백신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어떤 그 효과적인 치료제라든지 효과적인 백신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의사 과학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신찬수 이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장이란 결국 의료 현장인데 의료 현장에서 느껴지는 어떤 미충족 그런 수요들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한 게 보면 이제 의사 과학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 목표 사실 이제 의사 과학자 하면서 최종 목표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저희 은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MD, PhD를 하셨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보면 그
의대를 나오셔서 이런 기초의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 이유가 결국 목표, 내가 연구를 해서 자기 어떤 자아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충족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가 그 무엇을 해결할 거냐, 연구라는 부분을 어떻게 자기가 잘 가져가서 결국은 그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백신이라든지 감염병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치료제 개발 그런 목표를 달성한다 그러면 저는 의사 과학자가 이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탈 방지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조동찬 기자님께서 저 소개하면서 이제 의학과장을 맡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저희 학교 보면 모든 아마 학교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의사 과학자 그 양성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본과 4학년을 제외하고 학생들이 이제 뭐 그 자기가 원하면 실험실에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예과 1학년 학생이 저를 컨택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너는 왜 이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니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어제 이제 그 방콕에 보면 아프림스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월터 리드 아미 인스티튜트라고 미 육군의학연구소에 이제 아시아 쪽에 있는 포리너 브랜치가 되는데 그게 이제 학생들 데려갔어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학생들. 근데 이제 거기 계시는 이제 중령분인데 군의관이신데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지금 이런 연구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학생의 목표는 미생물이 아닙니다. 그 학생이 이제 재활의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기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제 의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 교수님께서 이제 그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자기가 따라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래 의사 과학자로서 이제 삶을 살았을 때 자기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계속 그 연속성 있는 삶 그런 부분이 계속 이루어진다 그러면 저는 아마 그런 부분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아프림스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국제 백신 연구소에 계시는 분이 제롬 킴입니다. 이분이 이제 미 육군 대령 출신이고요. 이분이 이제 월터 리드 아미 인스티튜트 그다음에 이제 아프림스에서 보면 에이즈 백신을 연구를 하셨고요. 이분은 원래 이제 임상인데 기초를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윤인규 박사님이라고 데퓨티 디렉터를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결국 미 육군 대령을 하시다가 이런 이제 IBI에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미국 본토로 가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시는 아프림스에 있는 그 지금 전역하신 분들 보면 이 미육 그 군의관으로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하는 의사로서 과정을 마친 다음에 학교라든지 아니면 이제 멀크 오늘 오셨던 데 보니까 멀크 같은 데 이제 보면 가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이런 의사 과학자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어떤 자아 실현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이런 이제 의사 과학자 과정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고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의학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제가 드린 질문은 회피하셨어요. 그러니까 MD를 안 하고 PhD만 한 분이 MD로 들어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느냐. 교수님도 지금 MD 아닌데 의대 교수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신찬수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남자들 같은 군대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이제 너무 많은 상태에서 들어오면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하셨지만 의전원 같은 경우가 원래 목적은 우리가 이제 의사 과학자를 육성하는 거였는데 사실 이제 의전원 출신들이 이런 이제 기초의학이라든지 이런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이렇게 4년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전원이라는 4년 코스를 들어왔을 때는 그런 어떤 나이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쉽지 않아서 이제 실패한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어쨌든 쉽진 않지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자, 이제 우리 SBS 정구희 기자인데요. 정구희 기자는 과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과학을 전공한 친구들이 기자로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코로나 때 바이러스 이게 변이를 한번 취재를 시켰는데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정말. 예. 아무튼 정구희 기자는 이제
과학 입장에서 과학계에서 보는 이 의사과학자 어떻게 보는지 그 시각을 제가 좀 주문했는데 정국희 기자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조동찬 선배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지금 SBS에서 10년 동안 과학 쪽 취재를 하고 있고요. 과기부도 출입을 하고 있고 전공은 학부에서는 기상학을 전공했는데 이제 대학원은 보건대학원에서 환경보건학 석사까지 하고 지금 이제 과학 기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저도 이제 관심이 많고 이제 의사 과학자들을 어떻게 양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장 현안은 아까 교수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셨지만 이런 연구실 같은 경우를 카이스트나 이런 전문 대학원에서 설치를 할 것이냐 또는 대학 병원에서 설치를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도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오늘 이제 저도 과학 기자 입장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연구소나 연구기관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과기부 산하에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만 봐도 의학 쪽을 지원하는 연구원은 따로 없거든요. 오히려 한의학 연구원은 존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 내노라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딱 존재하는가? 근데 대학 병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연구실들이 있지만 아까 말이 나왔듯이 이제 대학 병원 자체 운영상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연구실에 집중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과학 기술의 좀 현 주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옆 나라 이제 일본 사례 같은 경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은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만 벌써 5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제 2분이 의사 출신이시고요. 3분은 이제 PhD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했던 분은 이제 야마나카 시냐 같은 분이신데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 이제 노벨상을 받으셨죠. 근데 이분이 이제 원래 이제 정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근데 왜 의사과학자가 됐느냐? 근데 정형외과 의사 일이 사실은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선택했다는 얘기를 언론 인터뷰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럼 의사과학자가 됐냐를 봤다면 사실 순수한 자기 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가장 이 사람이 뭐가 힘들었냐고 물은다면 연구실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다. 자기가 미국에 갔을 때만 해도 연구실들이 세팅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준비하지 않아도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당시 일본조차도 연구실에서 쥐 한 마리까지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엔 쥐를 관리하고 이 실험용 쥐들을 어떻게 이렇게 공급해주고 이런 절차까지도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도 자기가 연구실에 와봤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모든 걸 자기가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오래 걸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정확히 저는 그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전문 출연 연구원에서조차 전문 출연 연구원들이 존재는 하지만 그 기관들의 이제 우수한 인재를 갈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이견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일반 대학 기관들에서 지금 의사 출신의 의사 출신, MD 출신이 나와서 이제 어떤 연구실을 갔을 때 그 연구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연구실이 존재하는가? 저는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잘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노벨상을 제일 많이 수상하는 데가 첫 번째가 하버드, 두 번째가 이제 스탠퍼드랑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인데 우리나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인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나는 의사보다는 좀 연구가 조금 더 적합하다 해서 그럼 막스 플랑크 연구소 같은 데를 가서 연구를 해야겠다 이러면 연구할 환경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젊은 의사들이 의사 과학자가 되어야겠다고 했을 때 정말 좋은 연구실이 있는가는 저는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차원에서 뭐 이견이 이제 있겠지만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같은 데서 의과학 연구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대학병원에서도 조금 더 체계를 갖춘 연구실이 갖춰지는 거 이 부분을 전 먼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현장에서는 제일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의사하면 돈 많이 버는데 왜 과학자를 할 것이냐. 근데 이것도 현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지금 출연연구원 임금이 초봉이 약 한 4,300만 원 수준. 그 다음에 평균 임금이 한 9,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건보공단에서 보건의료 실태 조사를 2020년에 했는데 의사 평균 연봉이 지금 2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차이 때문에 의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연구소로 가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출연연구원 연봉을 뭐 2천만 원 더 올려주면 의사들이 이쪽으로 올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구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만나보면 다 경제적인 이유를 이미 배제를 하시고 어떤 연구의 뜻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처음 말씀드렸던 연구소, 이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연구소를 먼저 정부에서 갖춰줘야, 그래야만 이제 의사들이 저기 연구소 가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할 거라 생각하고, 저도 이제 몇 분들을 인터뷰를 해봤는데 연구 장비 들여오는데 사실 지금 뭐 군대도 3년 걸린다, 뭐 MD 3년에 뭐 의대 졸업하면 6년 걸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연구실이 꾸려지지 않아서 장비 들여오는 데만 1년, 뭐 G 들여오는 데만 뭐 3개월 이렇게 정말 허비되는 시간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들을 해결해 나가려면 저는 조금 더 완성된 연구실, 그다음 좋은 연구실들이 먼저 마련되고 그 여건을 정부가 좀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물론 기초과학연구원이나 이제 고등과학연구소 같은 경우가 비슷한 일들을 해주고 있지만 조금 더 의학에 전문화된 연구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야 저희도 좀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요. 지금 정국희 기자가 좀 애둘러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의대는 연구소 없으니까 그래도 연구소 그나 있는 뭐 카이스트나 포스텍에서 의대를 신설하는 게 더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뭐 당연히 사실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긴 한데 그 의학 아닌 부분에서도 연구소는 당연히 신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막스 플랑크 연구소 같은 경우에가 2020년에 수상한 논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유전자 가인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의학인 물론 화학상을 받았습니다만 의학 쪽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연구 주제거든요. 근데 그 이분들이 지금 MD를 했기 때문에 그 MD 자격증이 없음에도 수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충분히 의료계에서도 이쪽에서 많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의학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그다음에 일반 대학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과학계, 저도 이제 석사학위 받으면서 처음에 느꼈지만 그 과학계에서는 언제나 something new, 새로운 걸 원합니다. 근데 이제 의학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가장 통계적으로 완성된 의료 기술을 배우는데도 4년에서 6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PhD만 하게 되면 이 과정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해왔던 것들은 논문을 물론 그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그 해외 논문들을 미리 다 섭렵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바로 새로운 분야로 진출해야 되는, 이게 굉장히 시간이 단축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도 이제 노벨상 얘기에서도 뭐 40% 정도가 그 MD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반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립해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다만 난립해서 설치되는 거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 의전원 사태 때처럼 실제로 이제 연구소의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재정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신찬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국가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 일단은 몇 개의 대학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비의학 쪽의 연구 시설도 좀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곳을 신설을 해야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그게 이제 정국희 기자가 속한 과학계에서는 카이스트 그다음에 포스텍이 의대 만드는 거 왜 문제야? 이런 시각이 있고요. 발제하셨던 신찬수 교수님은 조선일보 그 논설위원회 칼럼에 반대하는 기고를 한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하셨고, 그것보다는 그 과학특성화대학과 이과대학 그 컨소시엄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조금 왜 지금 과학계 그 카이스트와 포스텍에서 의대를 신설하는 것보다 다른 기존의 연구 중심 의대를 만들고 그렇게 컨소시엄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한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그 정국희 기자님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조금 제가 혼동스러운 게 이제 연구실, 연구소 이게 지금 막 혼용돼서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의료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약연구소도 있고 화학연구소도 있고 뭐 생공연도 있는데 뭐 의학연구소가 왜 없냐. 과기부 산하에 어떤 의학연구소를 만들어서 거기 의사과학자들을 많이 리크루트하고 거기서 액티브한 연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뭐 깊이 생각은 안 해봤지만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그거는 그 동안의 그 출연연들의 그동안의
현재를 보면은 조금 아쉬운 면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원오브댐으로 들어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IBS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초과학 연구를 하는 대단히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물론 의사 과학자가 PI가 되면 되지만 저는 리그가 하나 좀 있어줘야 되겠다. 의과학을 연구하는 그런 리그가 있어주면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까 카이스트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도 그게 좀 의문이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의과학대학원을 한 20년인가 10년인가 20년 성공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럼 저는 생각에 의과대학에서 전문의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 가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좋은 논문을 많이 냈는데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고 연구 인프라도 잘 갖추셨으면 저는 카이스트에서 그럼 넥스트 그분들을 어떻게 포닥으로 더 잘 키우는 프로그램을 만들까? 아니면 그분들을 카이스트 교수로 어떻게 리크루트할까? 그 방향으로 갈 거로 기대를 했었는데 거꾸로 앞단에 의과대학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연구소, 연구실이 확장 내지는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려를 하는 거고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무슨 발목 잡기나 반대가 아니고 저도 제가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령 국가가 이렇게 커다란 재원을 투자할 때 어떤 우선순위나 합리성이 어떤 것이 맞겠느냐. 거기에 의과대학 신설을 몇천억 또 병원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미 40개 의과대학이 있고 종합병원들이 많은데 그런 것이 중복 투자는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려는 아까 잘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의과대학은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교수가 적어도 되는 대학이 아닙니다. 학생이 40명, 50명이라도 최소한 교수는 200명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기초 과목이 110개, 임상 과목이 23개입니다. 카이스트 전체 교수님이 현재 300분이 안 되시고요. 포스텍의 전체 교수님 200분이 안 되십니다. 그러면 카이스트 포스텍에서 제일 큰 단과 대학을 하나 만드는 정도의 그런 담대한 구상과 재원을 투입할 의지가 있고 또 거기다 병원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으면 하시면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우리는 카이스트 과학이 대학에 그냥 새로 생긴 의과대학이니까 어떻게 좀 적은 교수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은 최고의 의과대학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신찬수 교수님이 이제 카이스트와 포스텍의 의대 신설에 대해서 의료계 주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조금 우리 김한상 교수님께 할게요. 지금 토론에서 나왔지만 그 경력 단절, 근데 일단 먼저 MZ 세대신가요? 저는 80년대생입니다. 그래서 약간 걸쳐 있습니다. 아, 네. 그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선택하는 이유, 예를 들면 병원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선생님을 이렇게 진료로 활용하면 연간 100억 원을 매출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상당수가 약값이기 때문에 뭐 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가동하는 것과 계속 비교하는 건 사실 경영자로서는 할 건데 계속 뭐 들이닥칠 문제인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러니까 임상의 중에서 그러니까 의사과학자를 그냥 임상의 일부로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정원 외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제가 공부하고 있는 뭐 대장암이나 간암 부분,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유수한 기관들을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연구비의 규모에 따라서 그 비율로 나의 월급을 이제 디펜스할 수 있으면 병원에서 월급이 안 나가고 그냥 나는 기관에서는 그냥 내 이름만 포지션만 그러니까 월급을 덜 받고 연구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면 내가 임상 진료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식의 유연한
좀 이제 제도가 좀 필요한데 이제 예를 들면은 현재 이제 호봉제라든지 이런 일률적인 이제 월급 체계에서는 좀 그런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좋아 그러면 저희도 예를 들면 의과대학에 좋았어 의사과학자는 진료 안 보고 연구만 하게 할 텐데 그럼 누구를 뽑아?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저 같은 젊은 친구가 되기보다는 이미 1년에 연구비가 100억씩 있고 이미 굉장히 에스태블리시 돼 있는 유명한 교수님이 난 그동안 진료 너무 많이 받고 조금 연구에 좀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만 그 교수님이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누구에게 지원을 해주는 건 좋은데 그럼 누구에게 지원해 주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항상 아까 의대 신설도 그렇고 과거에 의전원 문제도 그렇고 항상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거를 사실 실제로 구현하는 문제에서는 항상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역사는 반복되고 우리가 하면 달라. 뭔가 이런 저도 의사과학자를 하면서 좀 제가 항상 조심하는 게 그러면 의사과학자라고 기존에 하던 연구와 틀이 다를 수 있어? 항상 자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정책도 그렇고 이게 만들어 나갈 때 내가 하면 다르다. 이거는 반복되는 역사가 그걸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의사의 인력이 단순히 이제 의사 집단이 특별하다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거는 택시기사 선생님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뭐 치킨집도 그렇고 이게 인력 수를 조정하고 어떤 예를 들면 맛있는 치킨을 만들기 위해서 동네 치킨집의 숫자를 5배로 예를 들면 늘리면 그게 이제 산업이 그 동네에서 그 구조가 또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 양질의 어떤 운송업을 위해서 택시기사 선생님들을 뭐 몇 배로 늘린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학이라고 특별하다는 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이제 의사하면 경제 논리가 나오는데 그 경제 논리는 의사라고 또 특별한 게 아니까 모든 직종은 다 그런 경제 논리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 우리가 특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아닌데 좀 제가 마음이 아픈 거는 이게 좀 그러니까 기자님들 선생님께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항상 이게 좀 저희가 뭔가 되게 항상 공공의 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빵집도 베이커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업종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양질의 기사를 쓰기 위해서 갑자기 기자님들 선생님들 숫자를 3배로 늘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업계에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더 양질의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기사 연구원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선생님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는 저는 의학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자연스럽게 이걸 어떻게 의사과학자를 늘릴 것이냐는 주제로 넘어갔는데요. 그리고 기존에 그 이과대학 그러니까 임상 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의사과학자를 많이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의대 정원을 늘려서 많이 만들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찬수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지금 의사 증원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은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얘기지 의사 과학자 부분이 좀 들어간 것 같고요. 오히려 3년 전에 그에는 이제 필수 의료 그 당시 이제 공공 의료와 의사 과학자까지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논의는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의사들을 연구에 집어넣으려면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까 보여드렸던 월남전 때 미국 의사들이 NIH로 가서 병역을 회피했던 거하고 두 번째가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의 성공입니다.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은 대학병원에서 전문의 과정, 그러니까 레지던트를 마친 분들이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 들어가면 3년의 박사와 병역을 한꺼번에 군 전문연구요원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을 임상에서 벗어나 연구에 집어넣으려면 적어도 전쟁이 나든지 군대를 빼주든지 이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지 않고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고 있는 거는 하지만 좀 학부 때부터 연구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좀 노출을 일찍 시키고 또 좋은 성공적인 롤 모델이 있으면 학생들을 점차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최근에 의과대학도 현재 그 예과를 없애고 6년제로 학제도 개편했고요. 학생들 때부터 이런 마인드를 좀 심어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고, 그걸 인위적으로 뭐 돈을 더 준다든지 또는 무슨 어떤 자리를 보장해 준다든지, 그거는 어느 순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작동을 하겠지만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우리 정통윤 과장님은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뭐 이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뭐 복지부에서 이제 필수 의료 쪽에 인력이 이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의대 증원을 좀 목표로 해서 계속 이제 의사협회하고 많이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아마 이제 뭐 좋은 방향으로 이런 것들이 협의가 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정원을 논의할 때,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이제 인력을 이제 좀 더 양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이제 증원을 해야 된다는 논의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이런 여러 가지 뭐 의대 뭐 정원 논의하면서 의사 인력의 어떤 뭐 향후 이제 인력 부족 같은 것들을 추계하고 했을 때, 이제 대체로 추계하는 방법론들을 보면, 그러니까 현재 어떤 지난 뭐 한 10년간 그 이제 그동안 해왔던 의료 수요들, 뭐 의료의 어떤 뭐 이제 공급량, 의료 이용량,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어떻게 이제 이 추세가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것들을 먼저 이제 보고, 의사의 어떤 수가 이제 거기에 비춰가지고 얼마나 부족하냐 남느냐 뭐 이런 논의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요 예측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필수 의료는 뭐 이제 잘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있고, 그것에 비해서 뭐 다른 이제 일반 외래나 뭐 이런 쪽에는 굉장히 이제 접근성이 좋고 많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바꾸는 노력을 이제 같이 하지 않으면 이제 약간은 이제 좀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어떤 왜곡된 수요들이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책을 펼치는 것들은 이제 그 정책의 어떤 효과성들을 조금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의대 증원의 이제 논의는 논의대로 이제 해 나가되,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증원된 인력이 어떻게 이제 잘 활용될 수 있을지, 또 이제 그 필수 의료 외에도 이제 의사 과학자를 양성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미국만 하더라도 실제로 의사 과학자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학위 과정을 이 통합된 MD, PhD라고 얘기되는 이런 분들은 이제 전체 의사 중에 뭐 한 3~4%에 지나지 않고, 영국도 보면 1%뭐 이렇게 내외에 지나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이제 이 중에 소수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언제 어떻게 이제 잘 이제 양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정교한 계획들, 그리고 어떤 하나의 어떤 이런 체계로서 모든 이 이제 의사 과학자 문제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이제 이제 어떤 문제들은 굉장히 어떤 새로운 어떤 테크놀로지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뭐 이런 혁신을 일으키는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다양한 어떤 경쟁하는 이런 기술들 속에서 또 환자들에게 최선의 어떤 아웃컴을 내기 위한, 또 현재 어떤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가장 이제 좋은 조합의 어떤 이런 이제 대응 방법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이런 이제 하나의 어떤 이제 그 기술 분야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의 어떤 조합과 이걸 다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야들이 필요하고, 거기서 이제 언맨 니드를 발견하는 이런 이제 그런 어떤 시각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적인 지식이 필수적이고, 임상을 직접 하고 환자들을 이제 진료하면서도 이제 연구에 이렇게 이제 많은 시간들을 할애할 수 있는 이런 의사들을 또 양성하는 것들이 또 필요하고, 이것은 기존에 보통 이게 좁게 생각하는 MD, PhD 과정 외에 다른 이제 그 의사들이 어떻게 더 연구를 많이 노출되고 연구에 많이 이제 결합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논의들이 좀 필요하고, 이런 이제 종합적인 어떤 제도들을 잘 만들어 나가는 가운데서 이제 증원 논의들도 같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코로나를 대응하시면서 얻은 교훈인가요? 실제 의사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그런 데이터가 현장이 연구에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정국희 기자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이태식 회장님께서 그 감사 말씀에 언급하셨지만, 지금 과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의대로 막 쏠림 현상이 심해요. 그리고 이번에 의대 증원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의대 증원이 지금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올해 서울대 자연대학 휴학률이 역대 최고였죠. 그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요새 이제 뭐 입시 보면 이공계 상위권 대학생 모두가 다 그냥 의대를 지원하는 상황이고, 근데 뭐 트렌드는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물리학과가 그랬고, 뭐 한동안 수학과가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수학과에서 뭐 필지상도 한번 수상을 했었고, 이제 좋은 인재들이 몰리다 보면 저는 언젠가 또 좋은 성과도 나는 시기가 생기기 때문에 지나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의사과학,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의사들을 늘리자는 취지는 이제 기본 의료를 좀 충원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의사과학자 때문에 의대 정원을 늘리자, 요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3%에서 4% 정도가 그 중에서 이제 MD, PhD 과정을 밟는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그 정도를 생각해서 조금 더 증원할 여지는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2,000명에 뭐 3%면 한 60명 정도인데, 뭐 대략 50명 정도는 그런 과정을 그 생각에 두고 소수 증원한다. 이런 것까지는 저도 찬성을 하는 바이고, 근데 이공계 쏠림 현상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제 이게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이 현상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이런 인재들이 결국에 나중에 어디로 나아가야 될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과학 쪽에서는 많이 얘기 나옵니다. 누리호 발사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예 없던 분야인데 로켓 발사에 성공하고 나니까 요즘 기계과의 문제가 뭐냐면 기계과 애들이 유체역학을 안 한다는 겁니다. 다 코딩이 워낙 있다 보니까 다 코딩하러 떠나서 없는데, 이런 누리호 같은 이벤트가 생기니까 다시 이제 전통적인 역학을 하는 기계학 전공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것처럼 이쪽 분야에서도 좋은 연구기관이 큰 성과들을 내다 보면 그거를 보고 이제 밑에 따라오는 후배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 뭐 좋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걸 부정적으로만 꼭 볼 것은 아니고,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지금 의대에 다 들어오고 있으니 우리가 이 인재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도 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좀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도 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좋은 점도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이때 지금 맞춰서 지원책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예. 전 너무 좋은데 이제 저는 또 의사과학자이기 이전에 내과 전문의입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훌륭한 인재들이 의대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정작 이제 내과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런 내과, 외과, 뭐 산부인과, 소아과, 특히 소아과, 그리고 최근에 신경외과, 흉부외과까지,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지원하는 친구들 숫자도 굉장히 현저히 줄고 있거든요. 저는 약간 의사과학자의 그러니까 이 지원 숫자가 주는 것만큼 또 이런 필수 의료 이런 것들이 좀 다 사실 맞물려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같이 종양을 공부하고 있는 뭐 종양 내과 전문이면서 의사과학자의 숫자는 그러면 점점 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사과학자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필수 의료를 경험한 전문의 친구들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는 사실은 이게 모든 것들이 좀 바퀴처럼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원만으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좀 아닌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뭐 50명을 늘리거나 100명을 늘린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여의도 성모병원에 우리 김한성 교수와 같은 전공을 한 종양내과 펠로우가 그만두고 레이저를 들었다는 게 기사화됐었죠. 그래서 사실 의과대학을 나와서 필수 의료 전문의를 따고도 레이저를 들어가는 뿌띠 의사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과연 그분들이 의사과학자 그런 포맷으로 의사 면허증을 딴 분들이 과연 그럴까? 과연 그 길을 계속 걸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 혹시 필드에서 코멘트하거나 우리 마이크 주시겠어요? 일어서시죠.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안산대학교 김정규 교수랍니다. 안산대학교 김정규 교수랍니다.
저는 의사과학자가 그 스타트업, 벤처 창업해가지고 기업을 일으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의사과학자 정도 되면 지금 병원에서 있을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 포스텍을 가든 안 그러면 카이스트를 가든 이 의학뿐만 아니라 생물학, 공학, 화학 이런 거를 두루 섭렵해가지고 인공지능 뭐 의료를 한다든지 이 벤처 창업을 해가지고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병원이나 기존 의학을 떠나가지고 크게 기업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에 부를 창출하고 뭐죠? 종업원을 이렇게 고용을 하고 이렇게 큰 목표를 가져야지 너무 병원에만 이렇게 협소해가 기존에 있는 뭐 진료하면서 뭐 연구한다. 이거는 둘 다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하나만 집중해가지고 도와이면 뭐다 식으로 그 하나만 내가 죽기 살기로 하겠다. 이런 이 장인 정신이나 아까 창업 정신이나 이런 벤처 정신으로 모험 정신으로 이런 과감한 젊은 의사과학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아이콘이 필요하다는 그 뜻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최근에 미국에 있는 친구 만났는데 BTS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국이 이렇게 이제 유명해지는구나. 그러니까 BTS를 통해서 한국이 널리 알려지는 것처럼 또한 뭐 박세리 선수가 과거에 이제 나와서 한국의 골프계가 유명해지는 것처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분명히 의사과학자에도 그런 말씀 주신 아이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계속 제가 병원에 사실 있는 이유는 제가 창업에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결국 사실은 이런 데 아이디어를 얻고 아이템을 발굴하는 데는 분명히 좀 시간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력이 이제 하려면 그러니까 미국도 의사과학자 선생님들이 창업하는 게 뭐 50대에 창업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업계마다 걸리는 시간이 좀 다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는데 한 분 혹시 필드에서 코멘트하거나 질의 있으시면 한 분 정도 더 할게요. 네.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키스티 이일형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뉴스에 언론에 나왔는데 해외 의과대학에 한국 학생들이 입학해가지고 국내 의사 국가고시 합격하면은 의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언론에서 오늘 뭐 뉴스로 나왔는데 의사과학자도 물론 많이 필요하고 또 의사도 많이 필요한데 지금 의과대학 정원이 묶여 있으니까 일단은 뭐 의사든 의사과학자든 이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지 않는 이상은 지금같이 뭐 해외로 우회해가지고도 국내에서 의과대학을 못 가는 학생들이 해외 우회해서 해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에서 다시 의사 자격증을 획득하는 그런 지금 과정에 와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현지에 계시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신찬수 교수님께서. 뭐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그거를 막거나 무슨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노릇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공부하고 와서 국내에서 의사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틀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규모가 이제 커진 게 문제고요. 현재 한 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제일 작은 의과대학이 40명 정원이니까 사실 한 개 의과대학 정도가 더 있는 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숫자는 좀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 어제도 비슷한 회의를 했는데 국시원이나 복지부에서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는 측의 질문이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었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의사과학자가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임상 진료하는 의사가 연구에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 그리고 과거에 전통적인 의사과학자처럼 병원을 버리고 그냥 이런 산업계, 의학계에 뛰어드는 그런 의사과학자는 여전히 중요하고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었죠. 별도의 의대를 신설해야 되느냐, 그것도 의대를 증원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고요. 다만 양성된 의사 과학자가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한 그것은 우리가 잘 안 돼 있다. 근본적으로 의사 과학자가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면 그들이 계속 의사 과학자로 살면서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게끔 어떤 사회적, 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오늘 토론회에서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발제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 의사과학자 왜 얼마나 필요한가 어떻게 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좋은 의견 주셨고 또 열띤 토론 함께 해주셨습니다.